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시간이 왔죠. 상반기 결산 시간이 왔습니다. 막상 쌓아놓고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고기도 먹던 놈이 잘 먹고 뭐 이런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찍어본 놈이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좀 알기 때문에 먼저 지레짐작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커피 한 잔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뭐 늘 그렇듯 이런 좀 힘든 작업에는 반드시 카페인 수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보이긴 하시나요? 이 정도 뭐 보이긴 하는가? 커피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 그 무덤들을 좀 걷어낸 다음에 한번 영상을 상반기 결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차피 이 영상 뭐 길겠죠? 웬만하면 길겠죠? 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커피 섞고 마시는 모습을 편집하지 않아도 크게 뭐 세 발이 피잖아. 별로 차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커피 마시고 시작할 건데, 보통은 이 장면 그냥 편집할 때도 많거든요. 커피 마시는 장면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뭐 오늘은 어차피 이거 넣는다고 해서 영상 길이가 드라마틱하게 짧아지지 않기 때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지. 바로는 아니지만 이 카페인이 돌 거라는 어떤 믿음, 나를 구해줄 거라는, 당분간은 조금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 잘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닌데, 그죠? 뭐 호들갑은 거죠? 잔좀 갖다 놓고. 자, 여러분 마이크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진짜로 왔고요. 이제 책을 좀 걷어내고 찍어야겠죠. 지금 이 상태로는 찍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책을 최대한 좀 걷어내고 양측으로 밀고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책상이 분명히 살 때는 큰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작죠? 아니, 왜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지? 희한하네. 일단 좀 합칠 거 합치고 양옆으로 밀고, 그다음에 이거 어디다 놔야 돼? 어떻게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주변에 뭐 지잉거리는 거는 에어컨 소음이니까 양해 바라고요. 가리긴 하는구나. 마이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뭔가 구도가 예쁘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구도가 예쁠까? 마이크를 좀 더 뒤로 집어넣고, 내가 좀 더 이쪽으로 간 다음에 좀 더 밀어오고. 나도 모르겠다. 자, 그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상반기 결산을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힘차게 시작해보고요. 뒤로 갈수록 조금 텐션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앞에서 바짝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상반기 결산은 간편하게 이야기해서 책 월드컵이고요.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읽은 책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권 한 권씩 그냥 라운드를 지으면서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해보니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올라갈지 정말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상 붙어보면 이게 올라가네? 대진표에 따라서 이게 여기까지 왔어? 이런 것들이 정말 많고요. 예상치 못하게 제가 기억이 되게 희미한 것들도 있잖아요. 1월달에 읽은 것들을 지금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작품이 올라갈지, 상반기의 베스트가 무엇이 될지 그건 저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상반기 월드컵을 하는 재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 이유기도 하고, 이번에도 한번 힘내가지고 상반기 월드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책은 랜덤으로 뽑을 거고요. 뭘 읽었는지는 제가 나름 그래도 지난 영상들 보면서 이거 읽었나 보다 하고 다 꼽아왔는데 대략 한 46권 정도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40권 중반대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많진 않고 또 그렇게 적지도 않은 분량, 딱 적당한 분량이라 생각이 드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아무거나 이렇게 꼽아서 딱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랑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요 두 작품이 첫 라운드에서 붙게 되는데요. 일단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요거는 참고로 파리와 런던의 따라제 인생이라는 동물농장의 초기 산문집도 에세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도 문학동네에 지원을 받아서 책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이력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동물농장은 제가 예전에도 올해 그 고전문화 필독서로 꼽은 만큼 정말 많이 인용되고 교양차 알아두면은 손해볼 것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아라서 쉽기도 하고요. 너무나 좋은 작품이라서 기본적으로 읽어보시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읽게 되긴 했는데 역시나 무섭다는 게 아니라 어렵지 않게 가볍게 좀 읽어볼 수 있는 우아였고요. 그 다음에 요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는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깜빡 놀란 게 있는데 1월달에 제가 이 책을 처음으로 읽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월의 첫 책, 2025년의 첫 책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이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막상 제가 1월 월말정산을 보니까 이 책이 안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1월 월말정산 하는데 이 책을 아마 제가 까먹고 어디다 박아놓고 포함을 안 시켰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었긴 했지만 첫 책으로 읽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존 버거라는 작가의 문학가의 또 이 미술 비평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말처럼 미술 비평과 관련된 존 버거가 생각하는 다른 방식으로 보기, 그 당시에 주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상당히 책이 뭐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독특한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이 엄청 오래전 책이에요. 거의 한 5, 60년 전 책인가 아마 그럴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연도상으로는 꽤 기억나진 않는데 상당히 오래된 책이라서 이 당시에는 이 시선이 분명히 신선했던 것은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의 어떤 주류라고 생각이 들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한데 그렇게 신선하진 않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은 조금 가독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문학비평이 아니라 이게 미술비평 쪽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읽힐 수도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새로운 시각, 미술계의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다르게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디어를 얻으실만 하다면은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작부터 이렇게 길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이라서 첫 라운드라 조금 속도 조절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길면 안 됩니다. 자, 두 작품 중에는 뭐가 더 이제 올라갈 만하냐, 상반기에 인상적이었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동물농장 물론 좋았어요.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물론 좋긴 했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작품이 선택이 되긴 하죠.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가 뭐 문학적으로 제 감상에서 특별히 더 나았다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이 시도 자체, 이 책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책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전 필독서로 꼽히는 동물농장이 싹 가볍게 떨어져 주고요. 자, 그 다음 책은 내가 이제 약간 저도 모르게 책이 위에 뭐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약간 섞어놔야 돼요. 눈 감고 섞어놔야 되는데, 자, 이 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두 개 비교해 볼까요? 자, 야, 어떻게 또 대진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나? 하나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되고, 다른 하나는 가와바테 아스나리의 설국입니다. 대진표가 재밌는 게 둘 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예요. 야, 이렇게 쟁쟁하게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붙게 되나 싶긴 한데, 두 작품 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들이에요.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되는 요사의 작품으로 되게 재미있게 읽기도 했고, 소재가 너무 독특하거든요. 특유의 유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드러나 있고, 풍자적이라는 점에서도 읽기에도 재밌고 독특하고 여러모로 남미문학을 체험하는 면에서 추천드릴 만한 작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설국 같은 경우는 뭐 말해 뭐해 첫 문장이 너무나 유명한 설국이고, 겨울말 되면 한 번씩 생각나는 작품이긴 하죠. 두 작품 다 진짜 좋았는데, 이거 잡았어. 고민이 되긴 하네요. 설국도 몇 번 읽었고,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도 2번 정도 읽은 작품인데, 이번으로 둘 다 좋은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언제나 이 영상 찍으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떨어진다고 1라운드에서 떨어진다고 나쁜 작품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두 작품의 가치는 너무나 뛰어나고 꼭 여러분들이 둘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뭔가 이 설국을 제가 당시 오프 모임이 준비한 좀 더 깊게 읽어내려고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설국이 조금 끌리긴 하네요. 하지만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 정말 재밌거든요. 풍자적이고 이것도 꼭 추천드리는 작품이고, 설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 또 눈 감고 밑에 거 살짝 한번 꺼내보고,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것도 여기에서 한번 이번에 이 정도 딱 꺼내볼까요?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겠죠? 지금 어떤 책이 꼽혔는지. 저는 안 보이긴 하는데. 자, 이것도 신기하다. 요거는 김상욱 작가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고, 요거는 이름이 좀 헷갈리는 수잔 와이즈바워의 과학의 첫 문장이죠. 요 둘 다 제가 사실 일 때문에 읽어본 책이에요. 요건 영상도 올라가 있고, 요거는 이제 청주 독서대전 관련해서 읽어본 책이긴 한데, 재미있게도 어떻게 과학책이 꼽히죠? 아니, 제가 해봐야 과학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도 아니고, 상반기에 과학책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몇 권 안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두 개가 또 꼽히지? 네, 신기할 정도입니다만, 참고로 요 김상욱 작가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은 이제 김상욱 물리학자, 다정한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제 뭐 인플루언서기도 하고 과학자기도 하고 교수기도 하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이제 알려진 과학자이긴 하죠. 이분이 이제 자신의 나름의 시각을 담아서 인문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이야기를 같이 하거든요. 생각보다 과학적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어렵게 읽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문학적 이야기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읽기에는 괜찮은 작품이라 생각이 들고, 수잔 와이즈바워의 과학의 첫 문장 같은 경우는
역사로 읽히는 과학 문해력 수업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제 나왔던 책인데 다시 나오면서 과학 역사 속에서 주요하게 되게 포인트를 짚었던 중요한 책들을 골라가지고 과학의 발전의 역사를 꼽아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과학사예요. 요거는 이제 과학과 관련된 입문서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과학사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과학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상당히 재미있으니까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작품 다 과학책이라는 면에서 손색이 없고 많은 분들이 교양차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이 책 과학의 첫 문장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내부에 결국에는 이제 몇십 권의 과학에서 중요했던 책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 속에서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의 흐름, 과학의 발전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끼워 맞추기 식일 수도 있지만 좀 명료하게 보여준 점에서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의 첫 문장이었고요. 김상욱 작가 여기서 떨어지네. 자, 그 다음은 이거 뭐지? 뭔가 촉감이 독특한데? 바움 같은 건가? 뭐지? 촉감이 좀 독특한데? 여기서 한번 꼽아볼까요? 이거는 톨스토이 그건가? 그 인간에게 많은 땅이 필요한가? 아, 맞네. 이것도 맞네. 둘 다 맞네. 책만 만져도 안다. 자, 왼쪽에는 포러스터의 바움 같은 어고요. 오른쪽에는 톨스토이의 인간에게 많은 땅이 필요한가입니다. 이건 미음사 북클럽으로 받은 미니 북입니다. 그래서 되게 짧죠. 그리고 심지어 인간에게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제 단편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내부에 되게 짧은 분량을 차지하고, 다른 홀스 뭐가 있었는데 홀스토메르가 더 길게 이제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거 바움 같은 어 같은 경우는 포러스터의 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보면 되긴 한데 한 권쯤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소설로서는 포러스터가 마지막으로 쓴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포러스터가 사망하고 나서 이 작품이 나오냐 마느냐 되게 많이 물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포러스터를 좋아하고 거의 책장 한 칸을 갖고 있을 정도로 포러스터 작품을 많이 읽었다 보니까 애착을 갖고 저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생각해보면 가제본으로 읽긴 했었어요. 맞아요. 가제본으로 읽었었지. 이벤트 같은 거 원래 제가 잘 안 하는데, 서평 이벤트 같은 거요. 근데 이제 너무 좋아하는 작가다 보니까 미리 미발표 원고를 읽어볼 수 있다고 해서 이벤트를 신청했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독서 모임 때, 오프 독서 모임 때 구독자님이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새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때 아마 그 비닐도 안 벗긴 채로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책 너무나 이쁘게 잘 나왔죠. 바움 같은 어는 이제 포러스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나이든 노인이 마지막 삶을 준비하는 아내를 잃고 여러 가지 사색을 담은 작품이거든요. 포러스터의 죽음과 아무래도 같이 연계되어 생각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삶의 끝자락에서 읽을 만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만한 작품이라는 면에서 좀 진중한 부분이 있었고요. 원래 포러스터 작품이 되게 뭔가 독특하고 때로는 기괴하고 웃기고 이렇게 약간은 자극적일 때가 있었는데, 이 바움 같은 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극적인 부분 없이 되게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 영감을, 또 울림을 주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두 작품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면은 저는 요건 조금 쉬운데, 네, 바움 같은 어 올라가겠습니다. 포러스터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요거는 인간에게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 우화도 너무나 좋긴 했었거든요. 되게 이제 짧은데 강렬하게 치는 느낌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긴 했지만 바움 같은 거 좀 더 기억 속에 많이 남긴 하네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포러스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가 봅니다. 작년에도 431이라는 큰 거두가 있었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갔더라? 그건 기억이 안 나긴 하네. 바움 같은 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여기서 한번 꺼내볼까요? 만진다고 아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거는 촉감이 좀 독특한 편이어가지고 알았던 것 같고, 이 정도는 이제 만져서는 알 수가 없죠. 띠지가 있다. 벗겨진 거? 뭐지 이거? 바오키스의 말이요? 아니네. 맞추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거 잘못 꼽혔네요.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건 냅두고 요건 다시 꼽아야 되는데, 왜냐면 요게 아까 말씀드린 포러스터의 이제 가제본입니다. 54번이라고 적혀있죠. 제가 아마 54번으로 받게 된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비매품이고 한정판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거 이제 밑에 다른 데 놓도록 하고 한 권을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이나 있네? 이거 그건가? 광고했던 책인 것 같은데. 자, 왼쪽에는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의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
왜 뒤집혀 있어. 가바테아스 나리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입니다. 자, 요 두 권을 이제 비교하자면은 요 왼쪽 요 작품 제가 이제 광고로 진행하기도 했었던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인류학자의 어떤 저서고요. 행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유를 집어넣었고 왜 우리가 현재 더 풍족해졌음에도 불행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문학자 또 인류학자의 관점에서 서술해낸 책이고 요거는 이제 클래식 클라우드라고 해서 아르떼에서 나오는 한 작가가 한 작가를 맡아서 거장 한 명의 한 작가가 맡아가지고 그 작가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에 사진들도 많고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 자료를 포함해서 이 작가를 알아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작품 세계를.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문학가도 있지만 뭐 음악가도 있고 예술 분야 전반을 다룬 되게 좋은 시리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작가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작가가 괜찮은지 어떤 편이 괜찮은지는 조금 편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되게 좋은 시리즈 오래전부터 주목해 왔고 가끔 사서 읽어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좀 공부하는 작가나 좀 알고 싶은 준비한 작가가 이 책이 있다면 한번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좋은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끝까지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싶긴 해요. 그래서 이 가바테아스 나리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설국을 올렸잖아요. 설국을 준비하면서 이 가바테아스 나리의 생애를 좀 이해하고 이미지를 참고하고 싶어가지고 구매했던 책이었는데 같이 읽어봤던 책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이걸 읽고 나니까 좀 제가 시각적으로 확실하지 않았던 것들을 알 수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모로 가바테아스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가 저기 팟캐스팅가 어디에서 되게 연재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 뭐 저작권 어쩌고 걸리면서 못 듣는 경우들도 좀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끝난 시리즈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제 팟캐스트 목록을 잘 관리해줬다면은 이렇게 뒤늦게라도 찾는 사람이 있긴 할 텐데 뭐 결국엔 유지비의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두 책 중에 무엇을 고를까 한다면은 저는 가바테아스 나리 클래식 클라우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설국이랑 만나면 결국에는 설국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가바테아스 나리 올라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광고를 진행한 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긴 해요. 이 책을 이미 광고를 돈을 받았고 한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 의식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오히려 말을 삼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이거 피할 수 없으니까 이거 올리도록 하고 눈에 보이지만 대신 이제 매칭은 약간 두터운 책인데 약간 두터운 책으로 같이 묶어보도록 합시다. 올라가 보면 자 일단 요거는 버지니아 울프의 밤관하시고 요것도 광고로 진행했던 책이네요. 이게 딱 같이 잡히네. 샌디 멀레이너슨, 엘다 사퍼의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렇게 두 권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밤관하 출항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읽었던 가장 길었던 엄청 길죠. 700쪽 정도는 되었던 밤과 낮 버지니아 울프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인문학서입니다. 사실상 인문학서이고 결핍이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고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취약하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약간은 이제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던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한데 사실 뭐 두 작품 다 읽을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밤과 낮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 달 넘게 거의 두 달을 꽉 채워서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울프 작품이 안 읽혀요. 원래 안 읽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느끼는 거지만 울프 작품은 집 밖에서 읽어야 돼요.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델러웨이 부인을 읽으면서 집 밖에서 읽었는데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야, 역시 좋은 문장들이 가득해 하면서 역시 울프야 하면서 읽었는데 집에서 읽으면 바로 고개가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긴 한데 정말 힘든 작품이긴 했지만 그래서 더 많이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밤과 낮의 내용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밤과 낮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연애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연애 서사와 다르게 전통적인 연애 서사를 채택은 하지만 그 안엔 울프의 색채가 많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전히 읽긴 쉽진 않지만 울프의 어떤 초창기 작품의 발전 형태를 볼 수 있다. 출항에 이어서 밤과 낮까지 그 이후 작품에서 점점 더 두각되어서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밤과 낮까지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읽으실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울프 자체를 많이 읽지도 않는데
보통 이제 울프의 대표작인 뭐 등대로 파도, 뭐 델러웨이 분 정도가 가장 무난한 선택, 뭐 자기만의 방 정도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지 밤가나까지 읽는 독자들은 좀 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두 권 중에 무엇이 올라가느냐 하면은 좀 더 가중치가 있긴 하기 때문에 바로 울프의 밤가낫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이거는 내려가도록 하고요. 목이 가는 건 아닌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아직 갈 길이 한참 멀거든요. 어떡하지 시간? 자 그다음 읽어보도록 하죠. 빨리 안돼. 자 그다음 책은 앙뚜안 콩파뇽의 문학의 쓸모랑 천연의 산문 셋바 멜지거든요. 두 작품 다 진짜 좋았어요. 이거 가장 최근에 읽은 거고, 이건 청주 독서대전과 관련해서 작가분이랑 천연우 작가랑 만나 뵙기도 하고 잠깐 대화를 나눠보기도 했었는데, 셋바 멜지 되게 인상적이에요. 저랑 이제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동년배가 어떻게 이제 어떤 지방에서 자라면 지방 노동자로서 자라면서 험악한 환경, 되게 이제 노동 환경을 되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러면서도 본인이 글을 어떻게 써왔고 이런 것들을 담아낸 천연우 작가 본인의 개인적인 삶을 담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되게 읽어볼만 하고, 확실히 이제 보통 뭐 요즘 20대 30대 남자들을 대표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4년제 대학을 나오거나 서울 뭐 경기도 수도권 근반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연우 작가는 지방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었고 젊은이의 목소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사실 대박을 친 작품이기도 하죠. 전 충분히 이제 요즘 세대를 이해함에 있어서, 지방 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함에 있어서 읽어보시고 또 한편으로 충격을 받으실 만한 작품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재밌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스펙타클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의 쓸모는 앙뚜안 콩파,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문학의 쓸모와 관련된 앙뚜안 콩파뇽의 이야기인데, 사실 읽기로 말하자면은 이 책이 더 좋았어요. 읽기로 말하자면은 셋바빌치가 더 좋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읽기도 해서 이걸로 글도 쓰기도 했고 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안겨주기도 했었거든요. 두 개 다 너무 좋았는데 뭐가 더 임팩트 있었냐 나에게 생각을, 그러니까 읽고 나서는 이 문학의 쓸모가 더 많은 생각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늘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근데 읽을 때는 이게 더 충격적이긴 했었는데, 이게 더 인상 깊긴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어렵다 사실. 이럴수록 편집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셋바빌치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셋바빌치가 올라가고요. 문학의 쓸모가 저한테 많은 이제 기억들을 주고 또 생각할 거리를 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조금 이제 문학에 대한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가독성이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어요.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나 프랑스 문학 이야기할 때가 또 많기도 해서, 그런 면에서 좋긴 했지만, 문학의 쓸모 좋긴 했지만 셋바빌치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좋은 작품이었는데 아쉽긴 하네요. 많은 분들이 저 작품의 어떤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자, 그 다음은 한번 꼽아볼까요? 밑에서 한 권 싹 빼주고요. 이번엔 여기에서 한 권 빼주고 두 개를 꺼내보면, 자, 요거는 이스마엘 카다레의 카페 로스탕에서 아침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버라 F 월터의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 두 작품이죠. 사실 이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제가 읽고 제안을 받고 그 광고를 진행할 때만 해도 여전히 관련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되게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이었어요. 저도 이제 궁금하기도 했어. 근데 뭐 그때도 제가 영상에서 사실 광고 영상을 많이 안 봐주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충격적인 책이기도 했었고, 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책이었어요. 되게 이제 깨달음을 많이 주기도 하고, 요즘 현대 민주주의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여러 국가에 찰떡같이 들어맞을 수 있지? 예언서와도 같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사실 예언서가 아니라 이제 관측이죠, 관측. 결국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들이 변하는 과정들을 보는 거니까. 이 책은 영상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국내 계엄과는 12월 3일에 일어났던 이제 대한민국의 계엄과는 관련이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출간이 되었고 미국의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좀 소름 돋게도, 정말 소름 돋게도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나 그 예후들이 정말 많이 겹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놀라운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기억에 되게 많이 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페 로스탕에서 아침을은 이스마엘 카다레라는 알바니아 출신의 이제 문학가, 소설가죠. 피라미드, 부사진 사활 같은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가의 로스탕에서 아침을 이런 산문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이 책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알바니아의 여러 가지 정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작가가 실제로 알바니아 출신이고 엄혹한 시절을 겪어냈기 때문에 그 시절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것들이 좀 읽어내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에겐 되게 낯선 나라기도 하고 거기에선 당연한 이야기들의 어떤 공백들을 알아내는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전 되게 좋아할 거라고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구매를 했고 또 카페 좋아하니까 소설 좋아하니까 당연히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읽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 분명히 인사이트가 있는 문장들도 있고 또 이제 작가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시대와 맞물려 갔을 때 일어난 일들, 그런 변화들을 읽어내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책이라 생각이 되긴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다 싶긴 했었고요. 어쩌면 제가 좀 너무 마일드한, 나이브한 방식을 기대했는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도 되게 치열하거든요, 이 작품은. 그래서 카다르의 산문집이고 요거는 소설은 아니긴 한데 인문 사회학 저서이죠. 두 작품 중에서는 사실 이 작품이 훨씬 기억에 많이 남긴 합니다.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거를 이제 열린 책들에서 권고가 들어왔을 때에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건 사실이긴 해요. 논의가 저도 제 나름대로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건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또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채널에서 조심스러운 문제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조망을 하고 싶었고 해외의 예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기적으로 많이 이런 책들이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좋은 책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되게 참고할 만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은 골라보도록 하죠. 그 다음 이거 작은 것들의 신인가? 이건 뭘까요? 뭐지? 자, 이거는 유디트 샬란스키의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이고 아룬다티로이의 작은 것들의 시입니다. 자, 아룬다티로이의 작은 것들의 시는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작품이기도 하고 인도의 카스트 이야기를 토대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뤘어요. 인도적인 색채가 매우 뛰어나고 아룬다티로이는 이 한 권의 소설로 부커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작품이었죠. 아룬다티로이는 원래 사회운동가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작가이긴 한데 소설은 딱 2권 썼어요. 이 작품 쓰고 한 20년 지나서 지복의 성자라는 작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작품은 조금 어려운 작품이긴 해요. 시점이 왔다 갔다 하고 현실과 과거가 뒤섞여 있다는 점에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정말 제가 이제 지난 아마 월말정산에서도 좀 길게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좋은 작품이고 대부분 시작하시면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 좋은 작품이야? 읽어봐야겠다라고 시작하셨다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 아주 못 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다만 확실히 시각이 좀 꼬여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인도적인 색채가 낯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유디트 샬란스키의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은 사실 이 작품은 좀 특이한 게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생각했을 때 잃어버린 것들, 뭔가 멸종하고 사라진 것들에 대한 회고 정도 혹은 인문학적인 기록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이 작가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독특한 시각으로 소설처럼 쓸 때도 있고 그냥 에세이처럼 쓸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 되게 이 작가가 의도한 것 중에 하나가 페이지 수가 똑같다고 했었나? 각 챕터가? 의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작가다. 진짜 신기한 작가다 싶긴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좋긴 한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 글이었다가 이런 형식이었다 왜 다음엔 또 소설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이런 느낌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던 작품인데 나름 신선한 부분은 있긴 했었지만 임팩트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2번, 3번 읽은 작품이긴 하지만 작은 것들의 신을 빼놓을 수 없죠. 너무 좋았고 다시 읽어도 좋은 잘 쓴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의 신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도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책이 디자인이 독특하고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좀 합쳐볼까요? 이것들이 합쳐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자꾸 제 얼굴을 저를 이제 방해하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한 권 또 꺼내고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으시죠? 그 다음 작품은 2025 점작상 젊은 작가상 작품이고 이거 책이 잘못 끼어 있었다. 밑에 이게 내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밑에 읽고 있던 책 그 더미가 끼어 있었네. 그럼 내가 읽은 책이 좀 줄어드는구나.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한 40권 초반인 것 같은데. 이거 다시 꼽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이고요. 그 다음에 김유태 작가의 기자의
나쁜 책입니다. 두 작품 사실 매해 챙겨 읽는 점작사항이잖아요. 올해는 확실히 지난 몇 년과 궤를 좀 달리하듯이 좀 신선한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파격적인 방식의 진행들도 있었고 그동안 반복되었던 주제들을 좀 벗어나는 부분도 있었고 신선하게 또 다르게 좀 서늘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작품들이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백원유 작가가 이제 반의 반으로 이렇게 수상을 한 것도 저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하다고 했었나. 왜냐면 당시에 백원유 작가 작품을 읽고 있던 중이어서 내가 읽고 있던 작가가 수상을 했잖아 라는 면에서 좀 신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유태 작가의 나쁜 책은 금서기행이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듯이 금서를 이제 추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 왜 금서가 되었고 어떤 평가를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기고문들이나 아티클들을 모아서 기사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정말 재미있고 사실 이미 결정은 나 있어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나쁜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금서가 지정됐던 책들을 읽어내시면서 그 책을 읽고 싶어져요. 진짜요. 이게 금서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읽어라는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오히려 금지됐다고 하면 더 끌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나쁜 책은 서문도 너무나 좋고 많은 분들이 추천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작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김유태 작가의 나쁜 책이 가볍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작상은 챙겨 읽는 거니까. 그 다음 또 한 권 꺼내보고요. 여기서 또 한번 꺼내볼까요? 짜잔! 요거는 김욱 작가의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이고 요거는 김호연 작가의 망원동 브라더스입니다. 망원동 브라더스와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 둘 다 사실 일 때문에 읽은 책이긴 해요. 청주독서대전과 오늘 광고 받아서 읽은 책이긴 한데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김욱 작가가 이제 꽤 나이가 있으신 90대 작가시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이 작가가 자신이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의 문장들을 꼽아서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짧은 에세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관한 책을 싫어하는 책 덕후들은 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이제 재밌게 또 괜찮게 읽으실 만한 작품이라 생각이 들고 김호연 작가는 이제 불편한 편의점을 상당히 유명하고 대박을 치시긴 하셨지만 이 망원동 브라더스 역시도 세계문학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은 작가이긴 하죠. 되게 힐링 소설이다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물론 가볍긴 합니다만 이게 이 작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강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재미있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불편한 편의점보다도 이 망원동 브라더스를 더 재밌게 읽었어요. 되게 이제 캐릭터들이 진짜 좀 사람 냄새 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톡톡 튀기도 하고요. 약간은 땀 냄새 날 것 같은 이 망원동 옥탑방에서 지내는 여러 남자의 이야기인데 재미있게 읽은 좀 이야기가 예측할 수 없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작품 다 괜찮은 작품들이긴 한데 재밌게 읽긴 했고 진짜 페이지가 엄청 잘 넘어갔거든요. 이것들도 인상적으로 좀 봤던 것 같긴 한데 두 작품 다 물론 좋긴 했는데 김욱 작가의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 올라가겠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책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제 취향이 좀 반영된 것도 있기도 하고 재밌긴 했지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그 다음 또 골라보도록 하죠. 목이 살짝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물을 마셔야 되나? 물 마시면 또 영상이 길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 책은 김하나 황선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도노가이토의 그리고 밤은 온다입니다. 도노가이토 둘 다 역시 일 때문에 읽어본 책이긴 한데 도노가이토의 그리고 밤은 온다는 이제 뭐라고 해야지 연명 치료를 하는 호스피스 병동을 배경으로 이제 약간의 어떤 소설적인 이야기와 귀신이 등장하기도 하고 감동적인 힐링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되게 페이지가 엄청나게 잘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작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뷰도 있으니까요. 김하나 황선우 작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는 너무 유명해서 안 읽어본 책이었는데 일 때문에 읽어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고 확실히 좀 생각하는 바를 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어떤 가정이란 모습이 이 가족이란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준 작품이라서 인상 깊었고 이 작가들이 이토록 인기가 있고 컬트적인 인기를 끄는데 이유가 있구나. 글 자체도 재미있거든요. 이 두 작가가 동거하게 전부터 하게 되면서 벌어난 여러 가지 일들 맞추고 배려하고 또 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짧게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두 개 중에는 김하나 황선우 작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아마 요즘에 청주 책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마 그쪽 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소스코드인가? 책이 엄청 두껍네. 자, 그 다음 책은 백원유 작가의 경우 없는 세계와 그 다음에 소스코드 더 비기닝 빌 게이츠의 자서전입니다. 이거 역시도 열린 책들의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아서 참 그렇긴 했지만 두 작품인데요. 둘 다 일단 좋았어요. 둘 다 좋았고 소스코드 더 비기닝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자서전 종류를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워낙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우리 세대의 빌 게이츠 이름을 안 듣고 잘할 수는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인 리더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컴퓨터도 우리 이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쓰기도 하고 있으니까. 빌 게이츠의 자서전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IT적인 이야기나 테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실제로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저는 진짜 잘 쓴 자서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자서전이 잘 쓰여지려면은 이 인물의 성장 과정을 다루면서 중심축이 필요하거든요. 이 작가가 이 인물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핵심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많은 정보보다는 잘 짜여진 흐름 속에서 이 인물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소스 코드 더 비기닝, 이 빌 게이츠 작품은 그게 정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관심을 갖고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말 뛰어난 업적을 이렇게 창업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읽어보셔도 좋긴 한데, 그냥 읽어봐도 재밌는 작품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의 성장 과정, 이 인물의 어떤 기이한 점이나 뭐 취약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재미있었던 작품이고, 백온유 작가의 경우 없는 세계는 사실 이제 페퍼민트 유언도 읽고 경우 없는 세계도 읽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 문학으로 분류가 되고, 경우 없는 세계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우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 없는 세계가 양가적인 의미를,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출 청소년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거의 지내고 있는지, 그런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뭔가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면 되게 예상하고 뻔하고 특별히 뭐 자극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마일드하고 갈등도 별로 첨예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백원유 작가의 유언도 그렇고 경험 없는 세계도 그렇고 제가 이제 높이 평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여기에서 묘사하는 이 이야기들이 되게 첨예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라볼 수 없고 되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도 하면서 청소년 문학이지만 되게 깊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둡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지켜봄에 있어가지고 마냥 낙관할 수도 없고 마냥 비관할 수도 없고, 흔들리는 존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고 싶은 백온유 작가의 장편 소설인데, 두 권 중에서는 사실 둘 다 좋았어요. 둘 다 읽어볼 만한 작품이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의 가점을 백온유 작가에 주고 싶습니다. 광고 진행했던 책이기도 하고, 이게 충분히 근데 비등할 정도로 좋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경험 없는 세계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책은 요거 한 권 꺼내고 요거 한 권 꺼낼까요? 자, 게브리엘 제빈의 섬에 있는 서점과 그 다음에 정대건의 급류입니다. 벌써 영상이 45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일부러 좀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빠르게 못했나? 왜 이렇게 된 거지? 아직 책이 그래도 좀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도 해야 되잖아. 어떡하죠 이거? 이거 맞나 이게? 일단 뭐 빠르게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게브리엘의 섬에 있는 서점 같은 경우는 섬의 어떤 한 섬을 배경으로, 서점을 근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소설이고요. 내부에 이제 편지 형식처럼 기록균물의 형태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 되게 뭉클하고 재미있고 여러 가지 책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 보실 만한 부분이 있고,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추천하기도 했던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 이벤트를 하기도 했던 그 책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딱 간단히 말하면요, 책 좋아하는 사람, 소설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할 리가 없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게브리엘 제빈을 이전에 내일 또 내일이라는 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작품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편인데, 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섬에 있는 서점도 뭐 기대를 어느 정도 하고 읽었는데도 충분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은 좋은 작품이었고, 정대건 작가의 급류는 하도 유명하길래, 하도 유행하길래, 아니 급류 도대체 뭐길래, 아니 막 그냥 입소문을 하도 타고 급류 뭐 재밌다 난리가 그런 난리도 아니길래 나도 한번 베스트셀러 읽어보자. 원래 잘 안 읽는 편이긴 한데 나도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해서 좀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작품인데, 실제로 정말 잘 읽혔고 정말 흡입하듯이 급류처럼 휩쓸리듯이 읽은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급류 같은 경우 제 취향에 맞느냐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게, 너무
이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가 저는 너무 좀 피폐한 사랑 이야기로 좀 느껴져가지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어떤 한 20대 초반 때 읽었으면은 이런 비극적이거나 약간 어려워 보이는 사랑 이야기를 꿈꾸면서 또 낭만적으로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읽으니까 너무 파멸적인 관계고,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오히려 좀 피로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는 진짜 잘 넘어갔다. 그냥 쑥쑥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하면서 읽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 많은 인기를 받았는지 옛날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딱 그 최진영 작가의 구애증명이 많이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기가 많은지, 이토록 컬트적인 인기를 끄는지 알 것 같은 작품이다. 하지만 그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했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둘 중에는 섬에 있는 서점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금류가 떨어지느라고 조금 책알못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자, 그 다음 작품은 요거 한 권 꺼내고요. 알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뭘까? 이렇게 두껍지? 무슨 책이었지 이거? 요거는 알베르 까미의 계엄령,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백원유 작가의 유언입니다. 알베르 까미의 계엄령이 이제 계엄 터지고 나서 읽어보았죠. 그래서 진짜 이것도 사실 이 계엄령은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또 뭐 여기 안에 이제 희곡인데, 희곡 배경으로도 전혀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요. 좀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패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전염병이나 이런 뭐 자유, 인간의 뭐 이런 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계엄령 놀랍게도 또 시사하는 바가 있기도 했었고요. 까미의 희곡을 잘 안 읽어보시잖아요. 까미의 희곡 되게 메인 축 중에 하나거든요. 까미를 이해하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의 사람들도 유명하고, 근데 민음사에서 파는 정의의 사람들은 정의의 사람들이 안 들어있어요. 그거 꼭 참고하세요. 제가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희곡이 있거든요. 근데 민음사 정의의 사람들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 모르겠어. 네, 모른다 한참 이야기하는데 정작 물어보진 않았어요. 귀찮아가지고 누가 대신 물어봐줬으면 좋겠네. 아무튼 뭐 칼리굴라, 정의의 사람들, 그리고 뭐 계엄령, 이게 까미의 희곡 역시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백운유 작가의 유언 같은 경우는 이 작품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아이가 어린 시절에 집에 화재가 나면서 언니가 죽고 본인은 살지만 동시에 이제 주변에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자신을 받아서 살게 돼요. 근데 덕분에 그 아저씨는, 덕분은 아니고 때문에 아저씨는 이제 몸이 안 좋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불편한 관계가 되게 형성이 돼요. 청소년이 되어서 계속해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나는 이제 마치 살아남은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되고, 언니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과, 또 아저씨가 몸이 다쳤는데 자꾸 찾아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불편한 긴장 관계, 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 되게 재밌는 작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청소년 문학이라고 뭐 그냥 단순한 전개겠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읽어보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다. 인물이 확실히 고민할 만하고 어린 이 내면 속에서 헷갈릴 만하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서 유언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두 작품 다 너무 좋았는데, 유언도 진짜 좋았거든요. 아까 경험 없는 세계도 좋았지만 유언도 진짜 좋았는데, 그래도 계엄령 올리겠습니다. 기억에 남긴 하네요. 몇 번 읽기도 했지만 기억에 남는 작품이긴 하니까 계엄령 올라가고, 유언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주변에 청소년 있으면은 한번 추천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백원유 작가가 관심 받는 작가니까 이미 좀 많이 읽어보시라 생각이 돼요. 그 다음 작품은 이런 난리가 아니네요. 자, 그 다음 작품은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품집이죠. 바우키스의 말과 삼체입니다. 삼체와 바우키스의 말입니다. 일단 이제 수상작 배수아 작가를 좋아해서 배수아 작가의 글을 읽고 싶어서 바우키스의 말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예소연 작가나 이서수 작가도 있었고, 문지혁 작가도 있었고, 전춘하 작가, 박지영 작가가 있었는데, 일단 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게 배수아 작가의 그 어려움, 난해함, 이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뭔 소리야 도대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하면서 깊이 숙고하다 보니까 이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역시나 배수아 작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긴 했었어요. 수상 작품집이기도 하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기억에 남긴 하지만, 역시 배수아 작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이고요. 삼체는 이제 최근에 읽었죠. 재밌는 SF. 도대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재밌다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 실제로 이건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지금 2권 읽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2권 중에서 뭐가 올라가냐라고 이야기하긴 했을 때 삼체가 올라가도록 할게요. 물론 바우키스의 말도 많은 좋긴 했었는데, 애당초 수상작품집이기도 하고 최근에 읽은 거기도 해서 삼체 재미있게 읽었으니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 3권까지 다 읽을 수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해야겠죠. 자, 그 다음 작품은 언제 끝나나요? 아, 이거 오늘을 잡아라 아닌가? 어쩐지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뭐지? 평원인가? 평원 같은데? 두 개가 맞붙게 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손에 짚혔으니까. 자, 이거는 제럴드 머네인의 평원이고요. 이거는 솔벨로의 오늘을 잡아랍니다. 둘 다 우리 온라인 독서 모임을 했던 작품이고, 이 평원은 가장 최근에 했던 작품이긴 하죠. 그러니까 머네인이라는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꼽히는 작가를 읽어보고 싶었고, 처음 읽어보는 호주 작가 아마도 생각을 해서 포함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난해해서 이게 좀 어려운 작가구나 싶었어요. 고뇌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또 나름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곱씹는 맛이 있는 작품이긴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에? 하고 하실 수도 있는 작품이고, 솔벨로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고 좀 그나마 그 작가 작품 중에 짧은 거라서 오늘을 잡아라를 이제 선택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있기도 해서 요즘 혹시 수익이 안 좋으시다면 좀 뼈가 아플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방황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의 어떤 압박과 또 이제 재정적인 불안함, 직장을 잃고, 그리고 주변에는 사기꾼들이 꼬이고, 이런 이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에 목이 졸리는 듯한 감각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인데요. 되게 짧은데 임팩트인 작품이어서 저는 두 개 중에 둘 다 당연히 저는 이제 좋았고, 읽어보는데 의의가 있었던, 처음 읽어보는 작가들이 좋긴 했었지만 오늘을 잡아라가 더 좋긴 했었습니다. 되게 이제 여러모로 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결말이 마지막 장면이 되게 뭉클하다고 해야 되나? 이상하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마치 텍스트인데 이미지처럼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나는 다를까? 나는 저 자리에서 이제 주저앉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오늘을 잡아라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올라가도록 하고 있고, 자, 55분 넘어가고 있고, 곧 1시간은 일단 찍을 것 같긴 한데 편집하고 나면 얼마 나올라나? 모르겠긴 한데. 자, 그 다음 작품은 요거는 버지니아 울프겠죠? 자, 뭐야, 조원재 작가의 방구석 미술관 3와 거꾸로 들었네. 울프의 추랑입니다. 울프의 추랑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울프의 추랑이 아마 솔출판사에서밖에 안 나와 있던가 그럴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 솔출판사가 버지니아 울프 전집을 펼쳐내면서, 아까도 이제 그 밤과 낮도 보시고, 제가 이후에 제이코의 방도 읽고 했었고, 델로아의 부인도 솔출판사 버전으로 샀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지금 고민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솔출판사 판본이 교수님들이 주로 번역을 하셨는데, 읽기 너무 힘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직역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조금 전문 번역가의 글을 읽는 게 낫겠다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버지니아 울프 도장을 깨겠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솔출판사 버전이 없다면은, 솔출판사 말고 다른 판본이 있다면 다른 판본을 웬만하면 읽을 것 같고, 앞으로 읽으면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델로의 부인을 또 읽으면서 열린 책들로 그냥 다시 읽고 있어요. 앞부분 조금 솔출판사 버전을 펼쳤다가 말을 좀 아끼고, 그냥 물론 저도 제 번역이 제 어떤 영어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그냥 열린 책들 버전으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랑 버지니아 울프의 첫 작품 방구석 미술관. 일단 이제 방구석 미술관은 제 광고를 받긴 했지만, 여러분들 꼭 이런 거 읽어보시기에 진짜 부담 없는, 미술에 관한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입문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작품이라 생각이 들고, 지금 현대 미술에서 유명한 여러 작가들을 꼽아서 그들의 삶을 대체적으로 어떤 개괄적으로 전망하면서 이 작가들이 어떻게 자신의 화풍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냥 몰랐으면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을 것들이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된 거구나, 결국 이렇게 다다르게 된 거구나, 어떤 미술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두 개 다라고 하기에는 인상적인 건 당연히 추랑이 인상적이었는데, 방구석 미술관도 충분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요건 제 개인적인 픽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방구석 미술관이 올라가는 게 맞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힘들었던 작품이 많이 기억에 남는 법이니까 추랑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 다음 작품은 이 작품과 맨 밑에 이거 뭘까? 반딱반딱한데 약간? 짜잔! 러브크래프트의 단편성. 현대문학에서 나온 러브크래프트 단편성과 한강 작가의 빛과 실입니다. 선택은 뭐 이미 정해졌으리라 생각은 들긴 해요. 한강 작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러브크래프트 단편선에 대한 이야기, 러브크래프트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면은 되게 재밌어요. 러브크래프트는 이제 코즈믹 호러의 창시자는 아니고 전통적인 코즈믹 호러를 잘 보여주는 작가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막상 읽으면 되게 고전적이에요. 어떤 미지의 공포가 있고 그것들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서 진짜 공포로 남은 채로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가독성도 뛰어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작품 좋아하신다면은 뭐 추리, 또 약간 호러 이런 부분 좋아하신다면은 뭐 당연히 읽어보시게 될 작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브크래프트 너무나 좋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한강 작가인데. 사실 이 작품이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할 땐 좋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의 텍스트도 진짜 얼마 없는 편이거든요. 막 시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백이 진짜 많은데, 여백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여백이 정말 많은데 가격은 또 이제 요즘 책 가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첫 책, 첫 산문집, 현존 판매되고 있는 첫 산문집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많이 사긴 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독자의 솔직한 감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정말 좋아하는 한강 작가지만 확실히 좀 텍스트가 너무 없다, 좀 더 읽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안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문장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평이한 문장 같은데 왜 여전히 나한테는 이렇게 울림이 클까?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콩깍지가 씌운 게 아닐까, 필터가 씌워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한강 작가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바, 아마 글 자체에 대한 아쉬움보다도 분량상의 아쉬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익히 공감하는 바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책은 이거 한번 꺼내고, 이거는 무엇이었을까? 자,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과 김훈 작가의 자전거 여행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러분, 여기 아직도 이렇게 꽂혀있죠. 트롤리에 밑에 오랫동안 있었어. 내가 이거를 언젠가 조금씩 읽어야지라고 남겨두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로 잘 펼쳐보지 않았네요. 하반기에 마무리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김훈 작가의 글을 좋아하긴 해요.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몇 권 읽을 때마다 와 하고 감탄이 나오는 게 김훈 작가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 흐르는 강물처럼은 아마 우리 첫 번째 올해 독서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독서 모임 저서였고, 이 작품이 이제 좀 입소문을 타면서 되게 좋다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꼽은 올해의 책, 구독자들이 뽑은 올해의 책으로 아마 뽑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선정을 해서 읽어봤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고 페이지 잘 넘어가고 엄청 뭉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감동적인 부분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하는데 좋았어요. 재밌었고. 근데 역시 아쉬운 부분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마 그 모임 때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거슬리는 부분들도 있었다. 문학적인 판단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썼어야 됐을까? 혹은 이런 것들을 굳이 반복했어야 됐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작품은 나 책 뭐 읽지? 좀 재미있고 감동적인 소설, 괜찮은 소설 읽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손색 없는 선택이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많이 읽히는데 이유도 있고 읽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겨우 요만큼 읽었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김훈 작가에 대한 애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장 이제 하나만 읽어도 와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작가여서 자전거 여행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좀 너무하긴 하네. 떨어져야지 뭐 어떡하겠어. 좀 너무하긴 하지만 자전거 여행 올라가고요. 그리고 요 두 권은 뭘까요? 요거는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과 제이콥의 방입니다. 울프의 제이콥의 방과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인데요. 울프 제이콥의 방은 제이콥이란 한 청년, 젊은 청년의 이야기, 제이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이콥의 방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제이콥의 이야기보다도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결국에 제이콥이라는 중심을 토대로 그 주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괜찮은 부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어려웠고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뭔가 여러모로 이 작품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좀 힘들게 읽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좀 실험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울프가 내가 왜 좋아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이제 계속 앞에서 추랑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좀 절로 하긴 했었는데, 두 작품 중에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벤트도 진행했었으니까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 설명해야 되나요? 설명하자니 또 길어지긴 하는데, 건지라는 섬에서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전쟁 기간 중에 어떻게 탄생했는지, 거기에 얼마나 또 절절한
또 이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지 또 유쾌하게 서간체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작품이긴 합니다만 아까 서메인 서점과 많이 좀 겹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고요. 두 권 중에는 울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건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지 재밌었어요. 재밌었으니까 건지가 올라가도록 하고, 그 다음 하나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네요. 이옥선 산문 즐거운 어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옥선이라는 이제 김하나 작가의 어머님이시죠. 70대 노인이 쓴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웃겨요. 진짜 웃겨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솔직한 소회를 이야기하고 담담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떻게 잔잔하기도 하면서도 진짜 유쾌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이 든 노인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주변에서는 못하는 되게 호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깔깔거리는 어른 이야기라고 해서 저는 이 작품 읽고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엄마한테도 선물했어요. 엄마도 한번 읽어보시래. 엄마 읽었는지 모르겠네. 엄마 영상 보고 있나? 이거 너무 길어서 안 보실라나? 그래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을 정도로 되게 재밌는 작품이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거나 부모님에게 선물하면 딱 좋은 책이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1년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네, 65분 넘었고요. 지금 촬영 시간은 아마 편집하면은 얼마나 걷어질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자막 진짜 잘 좀 합시다. 아닌가? 미치겠네 진짜. 자, 일단 나머지 빠르게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긴 하지만 일단 2탄으로 끊을까? 일단은 해야지 뭐. 해야지. 또다시 섞어가지고 어차피 이제 다 만날 책들이니까 쭉 해볼게요. 살짝 옆으로 밀어요. 다시 또 가운데는 승자들의 자리니까. 싹 또 밀고. 자, 시작해봅시다. 자, 삼체와 쇳밥일지입니다. 삼체와 쇳밥일지. 두 작품 다 좋았고요. 쇳밥일지도 인상 깊었던 작품이고 삼체도 좋았는데 사실 재미로 따지면 삼체고 뭔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쇳밥일지이긴 한데 고민되는데 쇳밥일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삼체는 결국에 지금 읽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2권 3권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래적인 기대를 하면서 지금 굳이 이 작품을 꼽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2권 3권까지 올해 안에 웬만하면 다 읽어서 그때 평가하는 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쇳밥일지 너무나 좋게 읽었으니까 쇳밥일지 올라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자, 이렇게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 대 밤과 낮인데요. 무엇이 더 좋냐? 이때부터 사실 기준이 좀 명확하진 않아요. 나한테 인상적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하냐, 이게 좀 계속 혼재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조금 그거를 확실하게 잡고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긴 해. 밤과 낮이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많이 남고 인상적이고 너무 힘들게 읽었으니까 그건 이제 사실이긴 한데 건지 감자껍질 파이도 괜찮긴 했었거든요. 충분히 뭔가 추천할 만한 작품이고 그러긴 한데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다 라는 면에서는 밤과 낮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인상이 깊을 수밖에 없지. 자, 그 다음 책은 또 울프가 나오네요. 추랑과 가하바테 아스나리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입니다. 클래식 클라우드 가하바테 아스나리 추랑. 요것도 그냥 울프가 일단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그렇고 밤과 낮도 그렇고 요 추랑도 그렇고 꼭 이 작품이 좋아서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제가 올해 힘들게 읽고 있는 울프다 보니까 기억에 많이 남아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가하바테 아스나리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는 결국에는 뒤에 설국이 있기 때문에 설국이 좀 더 대표해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은 요 두 권이네요. 솔벨레의 오늘을 잡아라와 프로스터의 바움가트너인데 두 작품 다 좋긴 했거든요. 슬슬 이때부터 어려워지는 건데 두 작품 다 좋았어요. 당연히 이제 바움가트너도 제가 프로스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거고 솔벨레의 오늘을 잡아라도 좋았는데 바움가트너 저는 이제 솔직히 프로스트의 다른 작품들과 좀 다르기도 했었고 좀 더 뭔가 프로스트 작품 중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포로스터에 431이나 다른 역작들이 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 가지 작가의 이제 사망과 맞물려서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상이 좀 깊었던 거지. 두 개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은 오늘을 잡아라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예상일 수는 있겠네요. 제가 이제 포로스터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작년에 많이 올라갔잖아. 그만 올라가셔도 되지 뭐. 당연히 충분히 제가 좋아한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여기서 바움가트너가 떨어지고 오늘을 잡아라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은 요 두 권이네요. 까미 계엄령과 즐거운 어른인데요. 계엄령 당연히 재밌게 읽긴 했고 즐거운 어른 아까도 이제 어머니에게 추천할 정도로 좋다고 했는데 두 작품 중에서는 즐거운 어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어른 진짜 재밌게 읽었고요. 뭔가
뭔가 어른들의 글이라고 해야 될까? 노인들의 글이라고 할 때 되게 잔잔하고 뭔가 엄숙한 분위기들이 있기도 한데 요거는 그렇지 않아서 되게 좋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또 엄마에게 추천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책은 요거랑 요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랑 작은 것들의 시인데요. 이게 참 이 작품도 너무나 좋고요. 작은 것들의 시인도 너무나 좋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작은 것들의 시인이 올라갑니다. 다시 읽어도 좋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김하남 황성우 작가 작품이 아마 솔직히 국내에서는 이거는 거의 확실한데 작은 것들의 신을 읽은 사람이 많을까요? 김하남 황성우 작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읽은 사람이 많을까요? 이게 훨씬 많을 거라 전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이게 이제 막 개정판도 나오고 정말 많이 팔렸잖아요. 지금 개정판이라 초판이라고 나오네.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많이 읽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대중적인 부분에서는 여기 확실히 대중적이지만 저 개인적인 문학에 대한 또 소설에 대한 어떤 취향 때문에 작은 것들의 신이 올라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요 두 개네요. 자, 섬에 있는 서점과 자전거 여행입니다. 게브리엘 제빈의 섬에 있는 서점과 김훈 작가의 자전거 여행인데 솔직히 이제 김훈 작가를 좋아하는데 요만큼밖에 안 읽었으니까 이건 좀 밸런스상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게브리엘 제빈의 섬에 있는 서점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고 그래서 책 덕후들이 하면 싫어할 수 없는 책이다 보니까 올라갑니다. 섬에 있는 서점 올라갑니다. 자, 역시나 늘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자, 요거는 백운유 작가의 경험 없는 세계와 과학의 첫 문장인데요. 둘 다 좋았는데 백운유 작가 올라갑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아마 소설에 대한 취향인 것 같아요. 요 작품도 분명히 좋았고 과학책을 찾는다면 되게 좋은 선택이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백운유 작가의 경험 없는 세계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밑에 있는 요거 한번 꼭 보시죠. 요거 뭐였지? 이렇게 해서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과 다른 방식으로 보기인데요. 요거 두 개는 솔직히 비등비등한 느낌이 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보기도 괜찮겠는데 둘 다 약간 비등하긴 한데 뭘 고를까 하면은 좀 더 친숙하다는 면에서 김욱 작가의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제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이 좀 더 일반적이지 않나.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네요. 여기 올라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보죠. 이게 사실상 결승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거의 결승에 가까워. 김미태 작가의 나쁜 책과 이게 여기서 만나면 안 되는데 빛과 실. 이거 진짜 어렵다. 이럴 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저는 나쁜 책이 올라갑니다. 나쁜 책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한강 작가를 좋아하잖아요. 뭐 너무나 다 아니까. 내 마음속에 약간 영순이 같은 느낌이어서 솔직히 그치 그냥 단순한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만 따지면은 한강 작가 그냥 우승 때리고 끝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고 내용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기도 하고 그냥 뭐 제가 워낙 좋아하는 작가다 보니까 꼭 수상을 하지 않아도 제 애정은 변함이 없으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래서 여기서 한강 작가는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결승이었어요 제 생각에. 자, 그 다음은 설국과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인데요. 충격적인 것이었다면은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이게 기억에는 정말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던 작품이긴 한데 뭐 문학적인 취향 때문이라면 설국을 고르는 게 맞거든요. 문학적인 취향 때문이라면 설국을 고르는 게 맞는데 이거 어렵다. 이게 어려울 정도로 제 문학적인 취향을 고려 했을 때도 어려울 정도로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그 어떤 시대적인 부분, 시기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저에게 되게 인상적으로 읽혔거든요. 여기 올라가? 여기 올라갈 법도 할 정도예요. 설국이랑 비교했을 때. 오케이.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올라갑니다. 설국이 솔직히 설국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설국은 좀 더 겨울에 어울리는 책이기도 하고 뭔가 많은 분들이 또 읽어보시기도 하니까 좋은 작품이긴 한데 저도 여러 번 읽은 작품이고 그냥 머릿속에서 얼마만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읽을 당시에 기억이 좀 충격적으로 인상적으로 상반기에 있어서 딱 기억이 날 정도로 자리를 잡았냐라고 하면은 사실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도 분명히 그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의외의 선택이긴 한데 뭔가 설국을 또 고르면은 너무 소설적인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들도 좀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진짜 섞어요. 섞어서 자, 요 두 권 뭘까 이거? 나쁜 책과 밤과 낮입니다. 나쁜 책과 밤과 낮인데요. 뭐 이때부터는 좀 사실 쉬운 게 울프를 좋아하지만 슬슬 떨어질 때가 되긴 했다. 네, 저는 지금 델로웨이 부인 읽고 있는데 델로웨이 부인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는 울프가 좀 강세로 상당히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유태 작가의 나쁜 책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 작가의 나쁜 책이 올라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요거랑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섬에 있는 서점과 작은 것들의 신인데 어렵다. 둘 다 너무 좋은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좀 더 대중적이고 재미있고 뭉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가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뭐 추천하기 되게 용이한 작품이고, 요거는 문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거리도 많고 되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항상 추천한 작품이라고 했을 때 어째서 이런 선택을 해야, 왜 다 좋은 작품들인데 나는 골라야 하는가. 힘들다. 작은 것들의 신 올라갑니다. 작은 것들의 신. 가장 최근에 읽은 거라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기도 해요. 왜 나는 선택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가?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과 추랑인데요. 임팩트라는 면에서는 좀 더 쉬운 게 추랑이 좀 더 임팩트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올해 첫 버지니아 울프 작품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다는 점에서 한 권쯤은 올라갈 만하지 않나. 그래서 김욱 작가의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 떨어지고, 그 다음은 경우 없는 세계와 즐거운 어른인데 두 작품 다 좋긴 했고 추천하기 좋은 소설과 산문인데 즐거운 어른 올라갑니다. 즐거운 어른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 당시에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즐거운 어른 올라가도록 하고, 마지막 하나가 부전승으로 올라가네요. 솔벨로의 오늘을 잡아라는 그대로 쏙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권? 7권? 한 권이 또 계속 남는구나. 2, 3, 4, 7권이 남게 됩니다. 7권이 남게 되는데, 자,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제 이제 거의 결승이라서 없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 알고 있다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에서의 순서가 꼭 책의 어떤 또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알죠? 자,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와 셋밥일지.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와 셋밥일지. 재미있는 거는 셋밥일지가 더 재밌긴 했었거든요. 재미있는 건 셋밥일지가 더 재미있긴 했었어요. 천원 작가의 셋밥일지가 더 재밌긴 했었는데 생각할 거리도 있긴 했었고, 충격적인 건 내전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더 기억에 많이 남긴 하고. 근데 결국 저는 솔직히 내전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이제 약간 우승을 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이거 어렵다. 두 작품 다 약간 비등한 느낌이어서 어렵긴 한데, 진짜 의외인 것 같은데 내전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셋밥일지 진짜 좋았거든요. 뭔가 그 실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산문이고 또 저랑 이제 많이 어떤 공감대를 갖추진 않는 삶이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람의 동년배의 어떤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고, 또 숨겨져 있는 목소리, 드러나지 않은 목소리라는 점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셋밥일지 충분히 좋긴 했는데 이 임팩트가 너무 세긴 했네요. 이게 이제 그 계엄이라는 그 당시의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잊을 수가 없긴 하네. 셋밥일지 내려가고요. 자, 그 다음은 추랑과 작은 것들의 신입니다. 추랑과 작은 것들의 신. 좀 쉽습니다. 추랑 버지니아 울프를 올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임팩트이긴 했는데, 읽을 때 당시에는 작은 것들의 신이 단연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읽어도 좋고 여러 생각할 거리도 많았다는 점에서 작신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가는구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인가봐요, 이거. 그렇다고 대여섯 번 읽은 작품도 아니고 한 두세 번밖에 안 읽은 작품인데 내가 이만큼 좋아하나, 론다티 로이를? 지복의 성장은 솔직히 어려워서 그렇게 추천하지 않거든요. 네. 울프가 여기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고 하반기에 다시 만나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은 요거 두 권인데요. 즐거운 어른과 오늘을 잡아랍니다. 즐거운 어른과 오늘을 잡아라인데, 재미라는 면에서는 즐거운 어른이 재미가 더 있었고요. 뭔가 문학적인 취향에 있어서는 오늘을 잡아라가 더 땡기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되게 기억에 좀 남고요. 뭔가 말한 대로 방황하는 남자, 실패한, 어떻게 보면 어떤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인 한 남자의, 중년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약간 그 모습에서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해가는 한 인생을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내 이야기 같은 거지. 아마 그때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근데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의 모습에서 나를 떼어낼 수가 없어. 너무나 이제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두 개 중에는 오늘을 잡아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권이 김유태 작가의 나쁜 책이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준결승입니다. 이제 4권 남았어요, 여러분. 4권 중에 사실 책 두께만 만져도 어떤 책인지 모를 리가 없는데, 사실 위에 2권 그냥 꺼낼게요. 위에 2권을 딱 하자면은 내전과 나쁜 책입니다. 내전 어떻게 일어난가 나쁜 책인데, 나쁜 책 올라갑니다. 나쁜 책. 내전 당연히 임팩트 있고 여기까지 올라온 게 사실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 진짜 어떤 게 올라올지. 근데 그 당시 되게 임팩트가,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작품으로 따지자면은 나쁜 책
정말 추천드리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두 권은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진짜 어렵다. 작은 것들의 신과 오늘을 잡아라인데, 이거 진짜 어렵다. 안 고르면 안 돼요? 그냥 3개 우승하면 안 돼요? 안 되겠죠? 진짜 고르고 싶지 않다.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나 밥도 안 먹고 찍고 있는데. 정말 형벌 받는 것 같아요. 벌 받고 있어, 벌 받고. 이거 진짜 어려운데, 작은 것들의 신이냐 오늘을 잡아라냐고 이야기했을 때 두 작품 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고, 오늘을 잡아라 올라갑니다. 이게 오늘을 잡아라가 여기까지 온다고? 오늘을 잡아라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뭐 결국 이제 결승이죠. 보시면 결승입니다. 나쁜 책과 오늘을 잡아라인데, 진짜 안 고르면 안 될까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나쁜 책을 우승시키고 싶기도 한데, 또 그런 마음이 드니까 괜히 반발심이 막 마음속에서 일면서, 나쁜 책? 야, 이런 오늘을 잡아라, 내가 승자를 정해놓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약간 이제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책의 차원으로 오늘을 잡아라 또 땡기기도 하고. 여러분, 나쁜 책 꼭 읽어보세요. 되게 좋은 작품입니다. 이 금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말 작가에 대한 이야기와 출간에 관련된 반응, 또 작품의 내용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읽다 보면 한번 읽고 싶게 책을 자연스럽게 내부에 있는 책들을 구매하게 되는 게 이 나쁜 책이에요. 확실히 이 정도의 퀄리티로 책에 대한 책을 쓸 수 있으면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나아가야 될 길 아닌가? 제가 이 소설을 쓴다고 성공할 것 같진 않고 잘 쓰지도 못하니까. 근데 차라리 책을 소개하는 이제 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책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나쁜 책인데, 오늘을 잡아라가 이제 예상치도 못하게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더 지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나의 모습이 들어있다. 이 중년 이 남자의 모습에서, 주인공의 모습에서 저를 느낀다. 저를 떼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나의 말이, 내가 아까 했던 그 표현이 지금 저를 붙잡고 있어요. 나를 떼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내 모습이 있는데, 여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좌절하고 있는, 목이 졸린 듯이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한 인생이, 나의 것으로 치환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그 인생이 여기 들어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을 잡아라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나쁜 책이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상반기에 충분히 정말 아껴서 읽을 만큼 좋았던 책이다 라는 게 맞는데, 이거는 진짜 뭐 결말까지 보신 분, 지금까지 보신 분들만 아마 이 감정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진짜 개인적인 픽이에요. 개인적인.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을 잡아라가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감상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동 우승은 또 안 되니까 나쁜 책이 이제 2위로 되고 오늘을 잡아라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몰랐네요. 난 이게 우승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 작은 것들의 신도 이렇게, 근데 작은 것들의 신은 좋긴 했었으니까. 진짜 의외다. 신기할 정도다. 아무튼 상반기 제가 읽은, 악서가 읽은 상반기 책 월드컵 우승작은 솔벨로의 오늘을 잡아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상당히 좀 길었는데 거의 90분을 1시간 반을 쉬지 않고 떠들었거든요. 고생했네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찍는 저도, 그리고 앞으로 고생해야죠. 편집할 저도. 아무튼 이렇게 하고 준우승은 나쁜 책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들 뭐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도 있을 거고, 읽지 못하신 것들도 있을 텐데, 좋은 것들도 있고, 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쉬운 것들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잘 보시고 다음 책으로 혹은 뭐 비슷한 감상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댓글, 조회수, 좋아요 개수가 이 컨텐츠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를 결정짓습니다. 아시겠죠? 뭐 잘 봤네, 댓글 안 남겨야지, 난 원래 그런 거 남기지 않아 라고 하면은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 여파로 하반기가 이렇게 약간 인질 잡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인기가 있고 많은 응원이 있고 약간의 어떤 이 떠밈 강요가 있어야 하반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편집하러 가야죠. 좀 쉬었다가 밥도 먹어야 돼요. 배고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하반기에도 화이팅!